진돗개가 무덤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제 딸의 군번줄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투스타 장군 윤재경. 그녀는 오직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딸 하나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충직한 진돗개 복돌이가 옆마당 한복판의 땅속에서 사라진 딸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딸은 자살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걸까요? 군복을 입은 자들 중 누가 진실을 묻으려 한 걸까요? 그리고 왜 모든 단서들은 집 앞마당으로 되돌아오는 걸까요? 그녀는 이제 딸의 시신 일부가 묻힌 집 마당 위에서 대한민국 군대 전체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남산 자락, 오래된 벽돌로 지어진 관사가 하나 있어요. 2000년대 초반 군 간부들이 거주하는 이 지역은 언제나 정적이 흘렀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집이 있었는데 바로 육군 최초의 여군 투스타 장군 윤재경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윤재경, 나이 58, 키 168cm의 늘씬한 체격에 언제나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녀는 외윤의 강의 카리스마로 유명했어요. 군 복무 36년 동안 단 한 번도 굽히지 않았던 그 척추는 군 내부의 유리천장을 깨부수며 전설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집에서만큼은 그저 한 아이의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지은아, 저녁 먹어라.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딸 지은이 고개를 들어요. 29살 어머니를 닮아 키가 크고 눈매가 시원시원한 그녀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ROTC 출신 장교였습니다. 같은 길을 걷겠다며 군복을 입었지만 어쩐지 모녀의 대화는 언제나 날이 서 있었어요. 엄마는 항상 그래요. 정답만 말하고 옳은 것만 추구하고. 지은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전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윤재경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엄마가 만든 군대는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숨어 있는 걸 엄마는 모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은이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어요. 역시 엄마는 모르시는구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건가요? 윤재경은 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바꿔온 군대, 여성도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조직에서 무엇이 문제라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지은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해요, 엄마. 지은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전 휴가 다녀올게요. 휴가? 갑자기가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좀 쉬고 싶다고. 윤재경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요즘 업무가 너무 많아서 딸과의 대화를 제대로 듣지 못했나 싶었죠. 지은은 이미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 친구네요. 며칠 있다가 부대 복귀할게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윤재경은 그 자리에 서서 딸이 나간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 진돗개 복돌이가 꼬리를 흔들며 지은을 배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은은 평소와 달리 복돌이를 쓰다듬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복돌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인을 바라보다가 마당 중앙에 고요히 누웠어요. 그 모습이 왠지 서글퍼 보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윤재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복무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어요. 딸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장군님, 긴급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참모 중령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윤재경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뭔가?
윤지은 중위가 무단 이탈 상태입니다. 윤재경의 손이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참모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가? 어제 오후 4시까지 복귀 예정이었는데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부대에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휴대전화도 꺼져 있는 상태고요. 윤재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지은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윤재경이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규율과 책임에 그렇게 민감한 아이가 무단 이탈을 할 리 없어. 그렇다면 혹시 무슨 일이? 지금 당장 수색에 들어가라. 그리고 지은이 친구들 연락처를 모두 파악해서 연락해봐. 하지만 그 누구도 지은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지은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집 앞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재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만든 군대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 완벽함 뒤에 숨어 있는 걸 엄마는 모른다. 무엇을 말하려 했던 걸까요? 무엇이 숨어 있다는 걸까요? 지은이 사라진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윤재경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복돌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발치에 앉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복돌이는 마당 한 구석에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앞발로 흙을 헤치면서 킁킁거리는 모습이 평소와는 사뭇 달랐어요. 윤재경이 다가가자 복돌이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아, 왜 그래? 복돌이는 윤재경을 쳐다보더니 짧게 짖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 온순하던 복돌이가 이렇게 집착적으로 행동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윤재경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복돌이 생각이 났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참모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지은이 수색 상황 어떤가? 아직 특별한 진전은 없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마지막 신호가 집 근처에서 끊어져서요. CCTV는?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해 봤는데 지은 중이가 집을 나서는 모습까지는 확인됐지만 그 이후로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윤재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온 윤재경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복돌이가 아침에 파던 그 자리를 더 깊게 파고 있었거든요. 구멍이 이미 30cm는 깊어져 있었어요. 복돌아, 그만해. 하지만 복돌이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돌이의 앞발에 뭔가 걸렸습니다. 윤재경이 자세히 보니 땅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복돌이를 잠시 떼어놓고 직접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이게 뭐지? 그것은 은색 체인이었어요. 윤재경은 체인을 잡아당겨 완전히 꺼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군번줄이었습니다. 그것도 지은이의 군번줄이었어요. 윤지은, 육군 중위, 생년월일 1993년. 윤재경의 손이 떨렸어요. 왜 딸의 군번줄이 여기 묻혀 있는 거죠? 지은은 분명 휴가를 간다며 가방을 싸서 나갔는데 왜 군번줄을 집 마당에 묻고 간 거죠?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묻은 건가요? 복돌이는 여전히 그 자리를 파고 있었어요. 마치 더 많은 것들이 묻혀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복돌아, 잠깐만. 윤재경은 삽을 가져와서 복돌이가 파던 자리를 더 깊게 팠습니다. 50cm쯤 팠을 때 또 다른 것이 나왔어요. 여성용 군복상의 한 벌이었습니다. 그것도 피가 묻어 있었어요. 윤재경은 군복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슴팍에 붙어 있는 이름표를 확인했어요. 윤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윤재경은 다시 땅을 팠어요. 이번에는 물통이 나왔습니다. 군용 물통이었는데 역시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복돌이는 계속 짖고 있었어요. 평소에 듣던 짖음과는 전혀 다른 애절하고 간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윤재경은 즉시 육군본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헌병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과학수사대도 함께요. 무슨 일이십니까, 장군님? 제 딸과 관련된 증거품들이 집 마당에서 발견됐습니다. 1시간 후 헌병대와 과학수사대가 도착했어요. 마당은 금세 수사 현장이 됐습니다. 경찰도 함께 왔어요. 윤재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대체 누가, 언제, 왜 이런 일을 한 걸까요? 혹시 윤지은 중위가 최근에 이상한 일을 겪었거나 누군가와 문제가 있었나요? 윤재경은 생각해 봤어요. 지은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만든 군대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 완벽함 뒤에 숨어 있는 걸 엄마는 모른다. 잠깐만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윤재경은 지은의 동기 장교였던 중위 박하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윤은 지은과 가장 친했던 동기였거든요. 하윤아, 나 윤재경이야. 아, 안녕하세요, 장군님. 지은이 일로 연락했어. 혹시 지은이가 최근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아니?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하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군님, 지은이가 정말 실종된 거예요? 그래, 사흘째 연락이 안 돼. 지금 집 마당에서 지은이 물건들이 발견됐어. 아니에요. 하윤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장군님, 제가 지금 당장 댁으로 가도 될까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서요. 그래, 와라. 윤재경은 전화를 끊고 복돌이를 바라봤어요. 복돌이는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돌며 짖고 있었습니다. 마치 더 많은 것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윤재경도 이제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하윤이 윤재경의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어요. 28살의 하윤은 평소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사 현장을 보고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장군님, 정말 지은이 물건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 군번줄이랑 군복, 물통까지. 모두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 하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거실로 들어가 앉은 하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재경이 물을 한 컵 따라주자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지은이는 강인호 중령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강인호? 윤재경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 부대 강인호 중령 말이냐? 네, 맞아요. 강인호 중령은 윤재경의 직속 부하였습니다. 나이 42, 군 생활 20년 차의 베테랑 장교였어요. 무엇보다 군인의 표상이라 불릴 정도로 평판이 좋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윤재경도 그를 믿고 있었거든요. 강인호가 지은이한테 뭘 했다는 얘기냐? 하윤이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지은이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했어요. 강인호 중령이 자꾸 불러서 괴롭다고, 사무실에 둘이서만 있을 때 이상한 말을 한다고요. 이상한 말이 뭔데? 여자 장교는 남자 장교들과 어울려야 승진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말했대요. 그리고 지은이 외모에 대해서도 자꾸 언급했고요. 윤재경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냐? 아니요. 지난주에는 지은이가 야근을 하고 있는데 강인호 중령이 갑자기 들어와서 어깨를 만졌대요. 그리고 수고했다면서 등을 쓰다듬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은이가 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참았대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니까 견딜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상의했거든요. 하윤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윤아, 나 정말 미치겠어. 오늘도 강인호 중령이 불러서 갔는데 나한테 예쁜 여자 장교가 혼자 있으니까 남자들이 다 관심을 가질 거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내 팔을 잡으면서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겠어. 그냥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왔지. 근데 정말 소름 돋았어. 녹음이 끝나자 하윤이 말했어요. 지은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바로 신고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말렸어요. 왜? 강인호 중령이 장군님의 부하니까 혹시 장군님이 믿지 않으실까봐 걱정했대요. 그리고 증거도 없고 해서 윤재경은 머리를 감쌌어요. 자신이 믿었던 부하가 딸을 괴롭혔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딸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강인호 중령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증인들도 찾고 있었고요. 그때 하윤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하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하윤이 윤재경을 바라봤어요. 장군님, 방금 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인호 중령이 지은이 실종 당일 저녁에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하네요. 알리바이? 네, 그날 밤 8시부터 11시까지 장교 클럽에서 다른 중령들과 함께 있었대요. 목격자도 여러 명이고요. 윤재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알리바이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하윤아, 혹시 지은이가 강인호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었나? 글쎄요. 아, 그런데 지은이가 한번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뭔 말? 강인호 중령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어요. 뭔가 조직적이라고 했거든요. 조직적? 네, 다른 여자 장교들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모두 조용히 넘어가고 있대요. 윤재경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평생 바꿔온 군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하윤아, 혹시 지은이가 마지막에 언제 연락했니? 사흘 전 오후에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정말 끝장을 내겠다라고 했어요. 끝장? 네, 아마 강인호 중령을 신고하겠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때 밖에서 헌병대 수사관이 들어왔어요. 장군님, 수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말해봐. 발견된 물품들을 정밀 감식한 결과 혈흔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혈액형이 윤지은 중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AB형 혈액인데 윤지은 중위는 O형이거든요. 윤재경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이 피는 누구 것인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물품들이 묻힌 시기가 일주일 전쯤인데 그 시기에 이 지역 CCTV 영상이 모두 사라져 있습니다. 사라졌다고? 네, 기술적 오류라고 하는데 하필 그 시기만 정확히 사라져 있어요. 윤재경은 이제 확신했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장군님, 죄송하지만 이제 이 사건은 경찰과 군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수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알겠어. 수사관들이 나간 후 윤재경은 하윤과 마주 앉았어요. 하윤아,
너는 이제 조심해야 해. 혹시 누군가 너를 해칠 수도 있어. 네, 알겠어요. 하지만 장군님, 저는 끝까지 지은이를 찾을 거예요. 윤재경은 결심했어요. 공식적인 수사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딸을 지켜주지 못한 어머니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밖에서 복돌이가 또 짖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돌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진실의 문턱, 그리고 또 다른 배신. 지은이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윤재경은 공식적인 지휘권을 부관에게 일시 위임하고 사적으로 딸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은 채 복돌이와 함께 집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복돌아, 지은이 어디 있는지 아니? 복돌이는 윤재경을 올려다보더니 마당 뒤편으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집 뒤쪽에는 작은 야산이 있었는데 복돌이가 그쪽으로 계속 걸어갔어요. 10여 분을 걸었을까요? 복돌이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한 곳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큰 참나무 아래 낙엽이 수북이 쌓인 곳이었어요. 여기가 뭐가 있다는 거냐? 윤재경이 낙엽을 걷어내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손으로 조심스럽게 파내니 비닐봉지에 쌓인 작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지은의 휴대전화 케이스였어요. 분홍색 케이스에 작은 곰돌이 인형이 달린 지은이 아끼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은아. 윤재경은 케이스를 품에 안았어요. 그런데 케이스 안에 또 다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줌이었어요. 명백히 잘린 흔적이 있는 지은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 순간 윤재경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딸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여기에 묻어둔 거였습니다. 복돌이는 계속 그 주변을 맴돌며 짖고 있었어요. 마치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윤재경은 더 넓은 범위를 수색했습니다. 참나무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서 복돌이가 또다시 멈춰 섰어요. 이번에는 작은 바위 아래였습니다. 바위를 드러내자 또 다른 비닐봉지가 나왔어요.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지은의 필체로 쓰인 글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이렇게까지 됐어요.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게 더 아파요. 엄마가 만든 세상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완벽함을 깨뜨리는 존재인가 봐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윤재경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마치 유서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지은은 이렇게 포기하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윤재경은 군 정보부에 근무하는 후배 대령 김민수에게 연락했어요. 김민수는 윤재경이 육사교관 시절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민수야,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교관님? 지은이 사건과 관련해서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좀 구해줄 수 있니? CCTV 영상이나 통신 기록 같은 거 말이야. 교관님, 그건 좀 위험한데요. 민수야, 제발 부탁이야. 내 딸이야. 김민수는 한참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이틀 후 김민수가 연락을 해왔어요. 교관님,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전화로는 위험해요. 둘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김민수는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관님, 이상한 점이 있어요. 지은중이 실종 당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는데요. 뭐가 나왔는데? 강인호 중령의 차량이 지은중이 실종 시간대에 부대 근처를 계속 돌고 있었어요. 알리바이는 장교 클럽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중간에 외출한 기록이 있어요. 윤재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강인호가 거짓말을 한 거네?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군 수사과장 준장 이철우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철우가? 윤재경은 깜짝 놀랐어요. 이철우 준장은 자신이 가장 믿었던 부하 중 하나였거든요. 확실한 거니? 네, 수사과에서 나온 내부 문서를 봤는데 강인호 중령의 알리바이 조작을 이철우 준장이 직접 지시했어요. 윤재경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이 딸의 실종을 은폐하고 있었다니요. 왜 이철우가 그런 일을?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강인호 중령과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김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김민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민수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관님, 지금 당장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부대에서 갑자기 비상 소집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없는 사이에 제 사무실을 누군가 뒤졌대요. 김민수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교관님, 조심하세요. 이 일이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날 밤 윤재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철우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해봤지만 이미 그가 은폐에 가담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 소용없었어요. 새벽 3시쯤 윤재경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이철우였습니다. 재경이, 나 철우야. 지금 시간 있니? 왜? 내 딸 일로 얘기할 게 있어서. 지금 나갈 수 있니? 윤재경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철우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디서? 내 집 앞에 나와 있어. 차에서 얘기하자. 윤재경은 사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철우의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 탄 윤재경에게 이철우가 말했어요. 재경아, 너 요즘 이상한 짓 하고 있다며? 무슨 말이야? 김민수한테 자료 요청한 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지은이 일로 혼자 수사하고 다니는 것도 말이야. 윤재경은 이철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철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재경아, 듣기 싫겠지만 솔직히 말할게. 지은이는 자살한 거야. 뭐라고? 강인호한테 괴롭힘 당한 게 맞아.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지. 시신은 아마 한강에 빠뜨린 것 같고. 윤재경의 주먹이 떨렸어요. 그럼 왜 증거를 조작했어? 왜 알리바이를 만들어줬어? 재경아, 이 일이 알려지면 군 전체가 타격을 받아. 여성 장교 성추행 사건이 언론에 나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져. 그래서 내 딸의 죽음을 덮으려고 한다는 거야? 재경아, 더 이상 캐지 마. 지은이가 자살한 걸로 정리하고 조용히 넘어가자. 그게 모두를 위한 거야. 윤재경은 차에서 내렸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철우야, 너도 이제 내 적이구나. 집으로 돌아온 윤재경은 복돌이를 안았어요. 복돌이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복돌아, 우리가 진실을 찾아야 해. 지은이를 위해서. 제호장, 무너진 세계. 이철우와의 만남 이후 윤재경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군 내부 성추행 은폐 사건과 딸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재경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오랜 친구인 기자 정미영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이런 폭로가 나가면 장군님 경력도 끝날 수 있어요. 미영아, 이미 내 딸을 잃었는데 경력이 뭐가 중요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알겠어요. 내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 준비할게요. 전화를 끄는 윤재경은 자료를 정리했어요. 지은이 남긴 메모, 박하윤의 녹음 파일, 김민수가 구해준 CCTV 영상, 자료들을
모두 복사해서 여러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 현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복돌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윤재경이 문을 열어보니 현관 앞에 벽돌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에 뭔가 쌓여 있었어요. 비닐을 벗겨보니 군화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성용 군화였는데 곳곳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군화 안쪽에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캐지 마라. 다음은 너다. 윤재경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군화가 지은이 것과 똑같은 모델이라는 거였어요. 복돌아, 누가 온 거야? 복돌이는 계속 현관 밖을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윤재경은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윤재경은 기자회견 준비를 마쳤어요. 하지만 오전 10시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돌이가 또다시 마당 한 구석을 파기 시작한 거였어요. 복돌아, 또 뭐가 있는 거야? 이번에는 마당 가장 깊숙한 곳이었어요. 큰 장독대 뒤편에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복돌이가 파는 곳을 윤재경이 삽으로 더 깊게 팠어요. 1미터쯤 파들어갔을 때였어요. 삽에 뭔가 단단한 게 걸렸습니다. 비닐에 쌓인 큰 봉지였어요. 윤재경은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벗겨냈습니다. 그 순간 윤재경은 비명을 질렀어요.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사람의 팔이었습니다. 여성의 가느다란 팔이었는데 손목에 지은이 팔찌가 채워져 있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윤재경은 주저앉았어요. 더 파보니 다리 한쪽도 나왔습니다. 모두 지은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건 상처투성이인 얼굴 사진이었어요. 지은의 얼굴이었는데 곳곳에 멍이 들어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사진 뒤쪽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내 딸은 이렇게 죽었다. 더 캐면 너도 똑같이 될 줄 알아라. 윤재경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못한 채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정말 죽었구나. 그것도 이렇게 끔찍하게. 복돌이는 윤재경 옆에 앉아서 계속 낑낑거리며 울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도 슬프다는 듯이 말이에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윤재경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제 집 마당에서 제 딸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어요.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다시 출동했어요. 마당은 또다시 수사 현장이 됐습니다. 이 시신 부위들을 감식해 본 결과 윤지은 중위가 맞습니다. 사망 시기는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전쯤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지은이가 실종됐다고 신고하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인은 둔기에 의한 타격으로 보입니다. 윤재경은 이제 확신했어요. 지은은 자살한 게 아니라 살해당한 거였습니다. 수사관님, 범인이 누군지 추정되시나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신을 조각내서 여러 곳에 나눠 묻는 건 계획적인 범행의 특징입니다. 오후 3시쯤 윤재경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철우였습니다. 재경아, 들었어. 지은이 시신이 발견됐다며? 그래.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기자회견은 취소하자. 강인호는 이미 체포됐어. 뭐라고? 강인호가 체포됐다고? 응, 오늘 오전에 긴급 체포됐어. 지은이 살해 혐의로 말이야. 윤재경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너무 빨랐거든요. 철우야, 혹시 강인호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증거도 충분하고 자백도 했어. 자백을? 응, 지은이를 성추행하다가 실수로 죽게 됐다고 했어.
그래서 시신을 처리한 거라고. 윤재경은 의심스러웠어요. 강인호가 이렇게 쉽게 자백할 리가 없었거든요. 철우야, 강인호 면회 좀 시켜줄 수 있어? 안 돼, 재경아. 지금은 수사 중이라서 면회가 불가능해. 그럼 나는 언제 강인호를 만날 수 있어? 재판 때까지는 어려울 거야. 전화를 끊은 윤재경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뭔가 너무 빨리 정리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박하윤이 찾아왔어요. 장군님, 강인호 중령이 체포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 자백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상해요. 제가 아는 강인호 중령은 절대 자백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부대에서 지은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사라졌어요. 있어요. 지은이가 저한테 맡긴 USB가 하나 있어요. USB? 네, 지은이가 강인호 중령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들이 들어있어요. 윤재경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것이 진짜 증거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복돌이는 밤새 짖었어요. 마치 무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6장 살아있는 증언자. 다음 날 아침 윤재경은 박하윤과 함께 만나기로 했어요. 하윤이 가지고 있다는 USB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되어도 하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윤재경이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하윤의 자취방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자취방 문은 열려 있었는데 안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서랍이 모두 뒤져져 있고 컴퓨터도 사라져 있었어요. 하윤아, 하윤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재경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박하윤 중위가 실종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했지만 특별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이웃 주민이 새벽 3시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하윤의 집 앞에 서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재경은 집으로 돌아와서 복돌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유일한 협력자였던 하윤마저 사라져버렸거든요. 복돌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복돌이는 윤재경을 올려다보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갔어요. 집 뒤편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돌아, 어디 가는 거야? 윤재경이 따라가 보니 복돌이가 창고 앞에서 뭔가를 물고 있었어요. 작은 USB였습니다. 이게 뭐야? USB를 자세히 보니 하윤의 이름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하윤이 어떻게든 이것을 남기고 간 것 같았습니다. 윤재경은 즉시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어요. 안에는 여러 개의 음성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지은아, 정말 괜찮겠어? 하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오늘 강인호 중령과 대화한 거 녹음했어. 두 번째 파일이었어요. 지은과 강인호의 대화였습니다. 중이, 오늘 야근하느라 수고했어. 네, 중령님. 그런데 중이, 요즘 남자친구 있어? 죄송하지만 사적인 질문은. 아, 그래. 근데 말이야, 여자 장교는 혼자 있으면 위험해. 특히 예쁜 여자는 더 그렇지. 중령님, 이런 말씀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부적절하다고? 난 내 상관이야. 그리고 내가 승진하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해. 무슨 뜻이신지. 알잖아, 무슨 뜻인지. 나랑 개인적으로 친해지면 내 앞길에 도움이 될 거야. 윤재경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강인호의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중령님, 그만해 주세요. 왜? 나쁜 게 아니잖아.
그냥 어깨 좀 만진 것뿐인데. 손 떼세요. 야, 윤지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나올 거야?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될지 알아? 내 평가서는 내가 써. 그리고 내 엄마한테도 이 얘기할 수 있어. 제발. 내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 아니? 딸이 장교가 됐다고. 근데 만약 내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떨까? 윤재경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딸이 이런 협박을 받고 있었다니요. 네 번째 파일은 지은 혼자 녹음한 것 같았어요. 엄마, 이 녹음을 듣고 계시다면 제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죠. 저는 끝까지 싸우려고 했어요. 강인호 중령의 추행을 폭로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강인호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윤재경은 숨을 멈췄어요. 이철우 준장도 관련돼 있어요. 제가 강인호 중령을 신고하려고 하니까 이철우 준장이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조용히 넘어가라고 했어요. 만약 문제를 일으키면 저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피해가 갈 거라고 협박했어요. 윤재경의 온몸이 떨렸어요. 엄마, 제가 약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이 녹음이 증거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다섯 번째 파일에는 이철우와 강인호의 대화가 들어 있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거야? 걱정 마세요, 준장님. 윤지은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치라니? 사고로 처리하면 됩니다. 여자 장교가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자살한 걸로 말이에요. 확실해? 네, 그리고 증거도 모두 없애겠습니다. 윤재경은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이철우와 강인호가 공모해서 지은을 죽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강인호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이철우는 빠져나가려는 계획이었어요. 마지막 파일에는 지은의 마지막 메시지가 들어 있었어요. 만약 제가 죽더라도 이 진실만은 밝혀주세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복돌이를 잘 돌봐주세요. 복돌이가 모든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윤재경은 복돌이를 안았어요. 복돌이가 계속 마당을 파고 짖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마지막에 이 USB를 숨겨둔 거였어요. 복돌아, 내가 지은이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준 거구나. 복돌이는 윤재경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윤재경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이철우와 강인호를 모두 처벌받게 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박하윤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윤도 위험에 처해 있을 게 분명했거든요. 그날 밤 윤재경은 결심했어요.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열어서 모든 진실을 공개하기로 말이에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복돌이는 윤재경 옆에 누워서 조용히 잠들었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재경은 일찍 일어나 군복을 입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군복을 입는 날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가슴팍에 달린 투스타 계급장을 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돌아, 오늘 엄마와 함께 가줄래?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오전 10시 국방부 브리핑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재경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책상 위에 놓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손에는 지은이 사진과 USB 그리고 혈흔이 묻은 군복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투스타 장군 윤재경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은 윤재경이 무슨 발표를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딸 윤지은 중위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은이는 자살한 게 아닙니다.
살해당한 겁니다. 그것도 군 내부의 조직적인 성비리를 폭로하려다가 말이에요. 윤재경은 USB를 들어 보였어요. 이 안에는 지은이가 목숨을 걸고 녹음한 증거들이 들어 있습니다. 강인호 중령의 성추행과 협박, 그리고 이철우 준장의 은폐 지시까지 모든 게 녹음되어 있어요. 첫 번째 녹음 파일이 브리핑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인호가 지은을 추행하고 협박하는 음성이 생생하게 들렸어요.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이 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일을 이철우 준장이 지시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이철우와 강인호가 지은을 사고로 처리하자고 논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죽은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묻은 건 군복을 입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윤재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평생 군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성도 당당히 설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가 만든 그 시스템 안에서 제 딸이 희생됐습니다.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복도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출입구 쪽을 보고 있었는데 그곳에 이철우가 서 있었습니다. 장군님, 그만하세요. 이철우가 앞으로 나왔어요.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이철우는 준장 계급장을 보이며 통과했습니다. 재경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철우야, 너도 왔구나. 마침 잘 됐어. 내가 한 일을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해. 재경아, 정신 차려. 내가 지금 군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어.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거지. 이철우는 윤재경에게 다가갔어요. 재경아, 지은이 일은 안타깝지만 이미 끝났어. 강인호는 체포됐고 모든 게 해결됐잖아. 해결됐다고? 진짜 범인인 내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그때 기자회견장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박하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하윤아. 하윤은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지만 무사했어요. 장군님, 죄송해요. 이틀 동안 감금당해 있었어요. 누가? 하윤이 이철우를 가리켰어요. 이철우 준장이 시킨 사람들이 저를 납치했어요. USB를 내놓으라고 협박했고요. 경찰이 이철우에게 다가갔어요. 이철우 준장, 납치 및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만, 나는 준장이야. 함부로 체포할 수 없어. 준장님도 법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이철우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면서 윤재경을 노려봤어요. 재경아, 내가 이렇게 나오면 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상관없어. 이미 각오했거든. 이철우가 나간 후 윤재경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앞으로 군은 변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요.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장군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로 전역합니다. 그리고 군 내부 성비리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만들 예정이에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딸을 잃은 심정이 어떠신지요? 윤재경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은이는 용감한 아이였어요. 불의에 맞서 싸우다가 희생됐지만 그 덕분에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고 믿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재경은 복도리와 함께 차에 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윤재경은 복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도라, 우리 지은이 자랑스럽지? 복도리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윤재경을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는 윤재경의 기자회견이 톱뉴스로 나왔어요.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 윤지은을 기억하자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이 사과했고
군 내부 성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강인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철우는 살인 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재경은 기자회견 다음 날 전역서를 제출했어요. 36년간 입었던 군복을 벗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복돌이는 윤재경의 곁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마치 지은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준 것에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8장 복돌이의 묘 그리고 변화된 세상. 기자회견으로부터 석 달이 지났어요. 윤재경은 군복을 벗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군 내부 성비리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센터장님, 오늘도 상담 신청이 3건 더 들어왔습니다. 20살의 대학생 인턴 김민지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센터 개소 이후 매일 전국에서 피해자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일 오전에 시간 잡아줘.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MBC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오신다고 하셨죠? 맞아. 지은이 이야기를 다큐로 만든다고 하더라. 윤재경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복돌이가 센터 앞 작은 마당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요즘 복돌이는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지은을 그리워해서인지 자주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후 2시쯤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도착했어요. PD와 작가, 카메라맨까지 4명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저희는 MBC 시사교양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인터뷰는 센터 상담실에서 진행됐어요. 윤재경은 지은의 사진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센터장님, 딸을 잃은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은이가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할 것 같거든요. 윤재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 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20명의 피해자가 도움을 받았거든요. 센터 운영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하고 가해자가 처벌받을 때죠. 지은이가 못다한 일을 대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제작진은 복돌이를 촬영하고 싶다고 했어요. 복돌이가 지은 중이의 실종 단서를 찾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서요? 그래요. 복돌이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예요. 복돌이는 카메라 앞에서도 의젓하게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재경은 복돌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준비하다가 복돌이가 밥을 잘 먹지 않는 걸 발견했습니다. 복돌아, 왜 안 먹어? 복돌이는 윤재경을 바라보더니 힘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윤재경은 동물병원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복돌이가 많이 약해졌네요. 나이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수의사는 진찰 후 말했어요.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길어봐야 몇 개월. 윤재경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지은에 이어 복돌이까지 잃게 될 거라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윤재경은 복돌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센터 일을 일찍 마치고 집에서 복돌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복돌아, 지은이가 보고 싶어? 복돌이는 지은의 방 쪽을 바라보며 끙끙거렸어요. 마치 지은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인 어느 날 아침, 복돌이가 마당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윤재경이 다가가서 쓰다듬자 복돌이는 마지막으로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복돌아, 지은이한테 가는 거야? 복돌이는 윤재경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복돌이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재경은 복돌이를 집 뒤편 마당, 지은이 묻힌 곳 옆에 묻어주었어요. 작은 비석을 세우고 지은이의 친구 복돌이라고 새겼습니다. 이제 지은이랑 함께 있어라. 고마웠어, 복돌아. 복돌이의 장례식 날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센터를 통해 도움받은 피해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지은을 기억하는 동료들까지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복돌이도 지은 중이와 함께 영웅이에요. 박하윤이 말했어요. 하윤은 이제 대위로 진급해서 군 내부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예요. 장례를 마친 후 윤재경은 혼자 지은과 복돌이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약속한 대로 세상을 바꾸고 있어. 너 때문에 많은 딸들이 안전해질 거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사르르 떨어졌어요. 마치 지은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국회에서 군 내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 통과됐어요. 일명 지은이법이었습니다. 윤재경은 국회 방청석에서 법안 통과를 지켜봤어요. 지은아, 내 이름으로 법이 만들어졌어. 이제 너 같은 피해자는 생기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지은이법 통과 소식과 함께 윤재경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제 딸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 죽음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앞으로 군대는 진정으로 모든 구성원이 안전한 곳이 될 거라고 믿어요. 1년 후 윤재경의 지원센터는 전국으로 확대됐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지부가 생겼고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어요. 경북 포항의 한 여군 상병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센터장님, 저는 성추행을 당했지만 신고할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윤지은 중위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았고 이제 저는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은 언니와 센터장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윤재경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윤재경은 지은과 복돌이의 무덤 앞에 앉았어요. 무덤 위에는 하얀 국화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복돌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너희 덕분에 도움받았어. 엄마는 계속 이 일을 할 거야. 너희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 때까지.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무덤을 비추며 따뜻한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윤재경은 그 빛 속에서 지은과 복돌이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내 덕분에 이제는 많은 딸들이 안전해질 거야. 바람이 불어와 윤재경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지은이 괜찮다, 엄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재경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지은과 복돌이가 함께 있는 꿈을 꾸며 말이에요.